네, 이번 영상은 이제 건물주 시리즈 세 번째 영상, 마지막 영상이 되겠죠. 어, 건물주였다가 이제 건물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리츠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고민했던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또 해볼게요. 앞에 잠깐 그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직접 해 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 다 어려워요. 뭐 싸게 사기가 힘들고 또 관리가 생각보다 힘들고 수익률이 중간중간에 줄줄 새더라. 어, 건물도 누수가 되고 수익률도 누수가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유지 보수 비용이 생각지 못하게 나가던 돈들 그리고 뭐 렌탈 프리 막 줘야 되고 중간에 공실 있고 그러면 특히 이제 이 1층 공실은 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1층이 보통 건물에서 차지하는 그 임대료 비중이 층수가 낮을수록 당연히 1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나마 이제 층수 고층 빌딩의 경우에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또 대출이 생각보다 어렵더라.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리츠 얘기로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 리츠 이 회사들에서 요새 막 이제 대출 자금을 조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어떻게 그렇게 잘 조달하는지 보면 신기해요. 이때 당시에도 한 몇 년 전에도 리츠 그 자산운용사에서 자금 조달하는 걸 보니까는 내가 개인이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좋은 금리 조건으로 조달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정말 돈이 시중에 남아 도는 그런 시절에는 그때는 다 같이 쉬운데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대출이 조금만 바뀌어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 올리기가 밸류업 빌드업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 뭐 생각보다 어려운 수준이 아니고 거의 이제 불가능한 케이스였어요. 저희 같은 케이스는 건물주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예, 제 앞에 그 영상 건물을 살 때까지의 그런 좀 어려움, 건물을 산 다음에 어려움, 그 영상 두 개를 보고서도 그래도 건물을 사겠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래도 건물주가 되는 게 좋아 보이는지, 그래도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건지, 어, 물론 뭐 나는 이제 싸게 살 자신이 있고 건물 관리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뭐 그 정도 뭐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또 뭐 수익률도 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매도한 금액을 보니까 결국에는 뭐 벌긴 벌었네.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건물이 낫네. 자,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감수하겠다면은 그러면은 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과연 어떨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수익률 부분들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자산 배분 측면에서 만약에 그 여러분한테 한 1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금이 10억 있다. 어, 그러면 이제 10억 가지고는 대출 정도에 따라서 한 2, 30억 정도 꼬마 빌딩은 매수할 수 있거든요. 이제 4억인 5억 정도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도에서 건물 투자는 좀 어렵고 예전에 그 금리가 낮았을 때 금리가 막 건물 투자 건물 담보 대출 금리가 한 2% 정도 때 나올 때 3% 언더일 때 이때는 5억으로 대출 한 뭐 2, 30억 땡겨가지고 그때는 막 LTV 금리가 낮으니까는 대출도 잘해주는 거예요. LTV도 높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한 4, 5억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번듯한 건물을 사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억 정도로 좀, 가정을 잡아봤는데, 10억 정도가 있을 때 한 2, 30억 정도 꼬마 빌딩을 매수할 수 있는데, 이거로 건물을 투자를 하겠냐 이거죠. 건물을 만약에 안 산다면은 다양한 금융자산들을 내 입맛에 맞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갭 투자 이런 것도 뭐 한 몇 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아무리 이제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다고요. 이거 사고도 남는 돈으로 뭐 배당주도 사고 채권도 사고 맥쿼리 인프라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수 있는데 10억으로
건물 하나에 몰빵을 해버리게 되면은 자산 배분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뭔가 이 자산 시장이 좀 변동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주식이 좀 매력이 있어지고 어떨 때는 뭐 아파트가 좀 매력이 있어지고 어떨 때는 뭐 채권 같은 게 좀 매력이 있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대응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그냥 이 건물 하나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자산이 그냥 몰빵돼 있으니까.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는 이제 건물을 팔기 전에는 내 손 자산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는 남들이 뭔가 이렇게 아 이거 좋대더라 이렇게 딱 봐도 이 자산이 막 오를 것 같은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그 2019년에 주식이 막 이렇게 팍 빠졌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좀 주식을 사기는 샀지만은 만약에 이 건물 투자할 돈으로 그때 만약에 주식을 샀더라면은 더 많은 수익을 냈을,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더 많은 수익을 냈을 기회를 건물에 묶였기 때문에 포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급락하는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건물 투자를 경험해 보고 나니까 만약에 내가 건물 투자에 총 투자 금액이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은 다른 자산이 그래도 한 4, 50억 정도는 있어야지 그 총 자산이 투자 자산이 50억에서 60억 정도 있을 때 10억 정도 건물에 분산하는 정도면 적당하다. 그러니까 그냥 제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20억 정도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건물을 샀는데 이게 만약에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해. 그러면은 나머지 40억에서 50억 정도에서 나오는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로 또 뭔가를 또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10억이 나 10억밖에 없는데 이거로 그냥 그 꼬마 빌딩 다 올인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산 배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배분 자산을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그걸 이제 리밸런싱 함으로 인해서 자산의 전체적인 총 자산의 위험성을 좀 분산시키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산 배분 자체가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거는 뭐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그런 뭐 데이터 연구 결과 가지고 이제 뭐 책도 쓰잖아요.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이 책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 금이라든지 좀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만들지 않는 자산들을 자꾸 막 편입시키려고 유도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산을 배분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자산이 좀 빠졌을 때 평균 회귀 법칙에 의해서 그 자산은 중장기적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을 거고 많이 오른 자산을 좀 덜어서 많이 빠진 자산을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총 수익률을 높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도 결국에는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잘 샀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26억에 샀던 게 37억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가 특별한 썸띵을 샀기 때문에 돈을 벌었던 게 아니고 그런 뭔가 금리 인하기에 그 유동성을 공급했던 시기에 무언가를 샀기 때문에 이 매수 행위 때문에 이 수익이 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부동산 초심자가 건물주가 됐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면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면은 어 그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고 사실 이때 제일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은 아파트였습니다. 한 10억짜리 사서 전세 8억 주고 아니면 7억 정도 주고 그게 한 20억 정도 됐을 때 뭐 양도세 이런 거 다 뜯기더라도 그래도 많이 남길 수 있는 게 서울 시내의 소형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알파를 거두지 못했고 단지 모든 자산이 이렇게 폭증하는 시기에 내가 무언가를 이 사는 행위 때문에 돈을 벌었던 건데 이게 바로 그냥 자산 배분을 하는 거였던 거죠. 자산을 은행에 넣어두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유동성의 영향을 받는 자산에 배분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던 거지. 내가 뭐 건물을 보는 능력도 없었고 건물을 빌드업하는 능력도 없었고 건물을 매도하는 능력도 심지어는 제가 뭐 비싸게 팔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능력이 없었는데 단지 그냥 그쪽의 자산을 배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수익이 났다. 결국에는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건데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는데 10억을 다 건물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자산 배분이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어, 이런 번거로움이라든지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쳐 두고서라도 자산 배분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처음 샀던 건물을 팔고, 이제 어쨌든 그 건물은 항상 팔고 싶었는데, 자산 가치가 다 같이 오를 때, 금리가 다 같이 확 떨어져가지고, 모든 자산이 폭등했을 때, 그건 털었고, 결국에 그걸 팔고, 다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동업자를 한 명 더 구해가지고, 막 또 임장을 다녔는데, 음, 여기서 이제 좀 포기를 하게 된 거죠. 보면은 여기 매입 금액이 막 240억, 210억 이러거든요. 대출을 80%를 땡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 투자 금액은 보증금 이런 거 빼고 나니까 한 35억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그 전 건물 팔아가지고 남긴 수익에서 동업자 한 명 정도 좀 보태면은 35억 될 수 있잖아요. 35억 돼가지고 240억 정도 어, 건물을 이제 사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케이스는 이제 21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한 40억 정도 어, 투자금 넣고 168억 빚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 대출 비율을 80%까지 땡겨가지고 건물을 사려고 했던 건데 이때 당시에 금리 4.2%, 뭐 이런 4.2%도 알아봤었고 3.1%도 알아봤었고 이거는 왜 이제 금리가 다르냐? 먼저 이제 은행에다가 간평을 요구를 하고 간평으로 근거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금리를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 다시 이제 되물어보게 돼요. 그럼 은행별로 이제 금리를 얼만큼 해주겠다고 물어보고 고정은 몇 프로, 변동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알아봤을 때 그때 당시의 금리는 변동금리는 한 3% 정도를 제시를 했고 고정금리는 이제 4% 정도를 제시를 했었죠. 만약에 이제 변동금리 3%를 잡고 168억을 빌려가지고 40억을 넣어서 210억짜리 건물을 샀다. 이랬으면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못 만들고 있을 겁니다. 알바하느라고, 부업하느라고. 이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금리가 아마 한 6% 이렇게 올랐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투잡이 아니고 쓰리잡, 포잡 지금 하고 있었겠죠. 지금 연 이자가 5억 2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제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임대료 이거 얼마야? 연 임대료가 4억인데 4억인데 여기 보면 이거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네? 이거 아마 이제 강남권에 있는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강남권에 있는 건물, 강남에 있는 건물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 임대 수익률이 210억짜리 건물인데 1년에 임대료가 뭐 한 4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대 임대 수익률 나오는 거죠. 근데 2%대 임대 수익률에서 은행 금리가 3% 되면은 그냥 단순히 계산해가지고 뭐 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수익률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땡기면 땡길수록 그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도 이런 뭐 임장도 다니고 간평 해가지고 그저 은행 대출까지 다 알아봤으면 참 많이도 알아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안 하게 됐어요. 확실히 이제 금리가 이제 심상치가 않았고 고정금리 뭐 4% 이거 3년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3년 뒤에 다시 제로 금리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 거죠. 그리고 임대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임대 시장이 진짜 만만치 않겠다. 이제 이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동업자 원래 이제 제가 기존에 건물 같이 했던 그 동업자랑 새로운 동업을 할 사람이랑 이렇게 미팅을 계속하면서 정말 계속 고민하고 토론하고 임장 다니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이게 이 시드머니가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시드머니 이만큼 내가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나랑 우리
아내랑 정말 못 입고 못 먹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모은 종잣돈이다. 이거 만약에 어디 묶여버리게 되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발을 뺐고 나머지 이제 두 명도 뭔가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둘도 이제 건물을 사지를 않고 그냥 각자 갈 길을 가게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 초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원래 저는 이제 부동산보다는 한 2007, 8년도부터 이제 주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 건물 가격이 사실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던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항상 이 금융자산, 이 주식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건물이 오르는 속도가 아파트가 오르는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그런 통계를 좀 어, 같이 좀 확인해 보려고 요 표를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격 통계를 좀 내놓은 거예요. 프라이스 리턴을 그려놓은 표인데, 어, 이제 코스피가 이제 원래는 이제 1980년에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1986년도를 이제 시작점으로 잡고, 같은 기간 동안에 아파트가 한 6배 이렇게 오를 동안에, 코스피는 15.4배가 올랐다. 근데 실제로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보다는 아파트로 돈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거는 아마 이제 개별 종목 리스크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일단 있고, 이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제 전세가 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세라는 거는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이자 대출, 무비용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빵 수익률을 띄울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감안한 표가 바로 이 차트예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는 배당을 재투자하고 아파트는 이제 전세금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제 이자로 바꿔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재투자했을 때 생기는 그런 수익률을 계산을 한 건데 그래놓고 보니까 서울 강남 아파트가 거의 주식에 가까운 수익을 냈더라. 그래도 주식이 낮더라. 이런 통계가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되 전세가랑 매매가가 딱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갭이 거의 뭐 없을 때 하면은 이론상으로는 거의 무한대의 수익률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수익률 계산은 좀 정량화하기가 힘들고 그 전세라는 게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게 막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통계는 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전세가를 금융 비용으로 환산해서 총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에는 강남 아파트가 동기간에 16.7배 오를 때 주식이 21.4배 올랐다. 그래서 이제 강남 아파트가 제일 좋다 이런 거죠. 부동산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분명히 이제 강남 아파트보다 높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뭐 모르죠. 또 이제 너무 정말 그 똥값이었던 땅에 있던 건물이 갑자기 그 동네가 막 상전벽해가 되면서 막 그런 경우에도 건물 수익률은 거의 무한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뭐 특수 케이스고 전반적으로 이 통계를 냈을 때 항상 내가 예? 항상 그 중앙값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지 상위 한 5% 10% 안에 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투자 자산을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은 낭패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빨간 화살표에서 사가지고 파란 화살표에서 팔고 다시 요 파란 화살표 약간 우측에서 재매수하려고 좀 눈독을 들이다가 이제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리츠 투자로 돌아섰는데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연예계에 있어요. 바로 요 김태희 비 부부죠. 요 시간을 보면은 2021년 7월이니까 딱 요때죠. 2021년 7월이면 요때 금리가 진짜 최바닥을 찍었을 때 요때 김태희 비 부부는 920억짜리 건물을 산 거예요. 요거 부대 비용 포함하면은 한 950억, 960억 될 텐데 저는 이제 이때 건물을 매도할 생각을 같이 했었고 김태희랑 비도 이때 건물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한 거는 이때 같이 했는데 이제 저는 이 재매수를 안 한 거고 김태희 비는 재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 1,400억 매물로 내놨다. 이거 보면은 딱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아, 빨리 털고 나가려고 무리수를 두는구나. 이제 이 생각을 기사를 보면은 그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어?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몇 달 지나가지고 바로 요 1, 2층 임차인이 공실이 나더라고요. 아마 B랑 김태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임차인이 어떤 식으로 향후 몇 달간, 몇 달 뒤에 어떤 식으로 요걸 뺄지를 알고 있었고, 그게 이제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이거 빨리 좀 정리하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 추측이에요. 근데 이제 딱 또 몇 달 지나가지고 수백억 손실을 기록하나 뭐 이런 여기가 지금 공실이라는 거죠. 1, 2층이 여기 슈마커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나서 뭐가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아, 사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때 산 건물이니까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이때의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아무리 강남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많지가 않은 거죠. 사실 이제 그런다고 제가 뭐 이분들의 걱정을 하는 건 아니고 세상 쓸모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기 때문에 저 이거 하기 전에도 이미 이 둘의 그 부동산 자산의 합은 뭐 800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건물이 자산의 일부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맙시다. 그래서 건물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빚 좋은 개살구일 수 있고 좀 허상이 있어요. 실제로 내 손에 쥐는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에 비해서. 2014년에서 한 2021년간은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뭔가 좀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였고 아파트도 이 기간에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기를 겪어온 거죠. 상업용 부동산이. 제가 21년도 정도에 제 건물을 매각할 때 중개했던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한 10년 정도 그 동네에서 아파트도 좀 중개했었고 건물도 중개를 했는데 이렇게 상가에 관심이 높았던 적은 처음이다. 건물에 이제 상가라고 얘기하면은 뭐 사실 상가라고 하면 조그만 이제 구분 상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상업용 부동산 건물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거는 자기 최근 10년간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랬고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또 한 7, 8년간 또 그런 시절이 올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기대가 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사면 되는데 진입 타이밍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임대료는 생각만큼 잘 오르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통계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언론 같은 데에서는 임대인이 갑질하고 막 임대료를 너무 올려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생기고 쫓겨나고 이런 것만 이제 보잖아요. 그거는 진짜 젠트리피케이션 생길 만한 동네나 가능한 일이지 보통의 저, 상권에서는 임대료를 그렇게 팍팍 올릴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권이 좀 잘 나가야 돼요. 상권은 또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인기 있는 상권이 이제 급하게 인기가 오른 상권들은 또 이제 급하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제가 이제 2016년도, 17년도에 제일 브리핑 많이 받았던 건물은 연남동에 있는 건물들이었어요. 다 보면은 임대 수익률 1%대. 하는 말은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은 주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약간 2층은 뭐 카페 같은 걸로 좀 개조해가지고 하면은 수익률 많이 나올 거다. 유동 인구가 장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1%대 수익률 나오는데 이 건물을 빌드업 해가지고 4%, 5%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근데 건물 빌드업 하기가 제가 쉽다 했나요? 아니면 어렵다 했나요? 어렵다 했잖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정도라니까. 일반 초보자는 불가능해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나 좀 가능한 거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이게 자기가 전문 업자가 아니면은 진짜 그거 한 3년, 5년 하고 나서는 진짜 폭삭 늙어버린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디까지나 초보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이런 거 사자마자 취득세 4.6% 리츠에 투자하면 이런 거 없잖아요. 중개 수수료 내야 되고 임차인 관리 힘들고 건물은 계속 노후가 되고 양도세도 내야 되고 제일 문제는
자금 유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 유동화가 어려우면은 자산 배분이 안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물 팔 때의 세금인데 이 법인이 아니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개인 명의로 그 구입하셨던 분들은 법인으로 미처 넘기지 못하고 건물 가격이 올라버린 경우들이 있는데 어,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10억이 넘어가면은 45% 세금을 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유 기간이 15년 넘으면은 30% 공제를 해줘도 세율이 높은 거죠. 근데 한 건물 사이즈가 한 50억, 60억 되는 건물들은 대부분 20억을 초과를 해요. 과세 표준이. 그러니까 이제 파는 즉시 내야 될 세금이 상당하고 그걸 팔고 다른 걸 사야 되는데 그 중간에 떼이는 그 돈 때문에 똑같은 레벨의 건물로 옮겨 타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것도 건물주들이 쉽게 건물을 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가? 이제 이거는 어쨌든 그 건물 투자라는 거는 이제 완전 100% 캐시를 주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끼는데 예를 들어 이제 25억짜리 건물에 투자하게 되면은 20억 대출을 받고 5억 본인 자금을 투자해서 80%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50억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차익이 25억이 되니까 5억 넣고 20억 하니까 500%의 수익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 전체적인 자산 가치가 오를 때는 거의 뭐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또 있죠? 뭐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사실은 더 쉬운 투자예요. 아파트가 금리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였다가 저금리로 떨어지는 시기에는 고금리던 시점에는 전세가율도 높고 전세는 무비용 대출이잖아요. 사실상 사적 금융이잖아요. 이렇게 20억 대출 돈을 안 줘도 된다고요. 대출에 대한 이자를 안 줘도 돼요. 아파트라는 좋은 대체제가 있는데 뭐하러 건물에 투자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음. 물론 이제 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대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아파트 얘기는 좀 접어두고 금리가 저금리로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런 투자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아까도 이제 얘기는 했지만은 25억짜리 건물에 이렇게 20억씩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금융 분위기는 저금리 시절에 가능하다. 어? 왜냐면은 25억짜리 건물의 어떤 임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막 7%, 8%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에 있는 건물들은 무조건 대출 금리보다 낮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임대 수익률이. 그러면은 이게 20억씩 대출을 받기가 쉽진 않죠. 은행에서도 잘 해주려고 하지 않고 받는 순간 임대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가 많아서 매월 마이너스가 나는데 근데 아무튼 저금리 시절에는 할만하다. 건물 투자의 장점 이제 또 뭐 이렇게 빌드업을 하게 되면은 자산 가치를 빵 띄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제 30억에 샀는데 완전 어떻게 뭐 증축하고 뭐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거를 순식간에 임차를 맞춰가지고 어떤 테크트리를 잘 타면은 순식간에 한 50억, 60억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상가나 건물 투자에 관한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런 식의 빌드업 과정에 대해서 그런 빌드업을 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초보의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산 다음에 가서 건물 이렇게 보잖아요. 내 건물 들어가서 보고 거기 예를 들어 뭐 카페 같은 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 커피 같은 걸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은 뿌듯해요. 실제로 거기 뭐 카페 알바는 뭐 내가 건물주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은 뿌듯하고 근데 뭐 실속은 없어요. 그런다고 뭐 나한테 커피를 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얼굴을 모르니까 거기 직원은 모르죠. 사장님은 알아도. 그 갑이 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에 이제 갑과 을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갑질은 어렵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갑질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유튜브 쇼츠에 박제돼 가지고 조회수 막 100만 찍힐 거. 아, 이게
내 조회수 조회수를 그런 식으로 한번 높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또 장점, 경험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건물 한 채는 온전히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어떤 처리를 다 건물주가 해야 돼요. 아까 뭐 누수 방청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화조, 그리고 뭐 문 같은 거 관리하는 걸 다 건물주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한번 겪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아파트 투자가 너무 쉬워져요. 아파트 투자 뭐 다 관리실에서 다 관리해주고, 모르면은 그냥 관리실에 한번 물어보면은 관리실에서는 해결 방법을 다 알고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관리비로 다 녹여낼 수가 있고, 공용 관리비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건물을 이제 딱 사고 나서 그 뒤로 몇 년간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작은 것들. 근데 아주 시드가 큰 거는 힘들었고, 작은 것들을 계속 이제 투자를 하면서 시드를 많이 불렸는데, 건물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부동산 투자 레벨이 좀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다시 건물을 투자하라고 하면은 훨씬 더 능숙하게, 그 구멍 나는 부분 없이 여유 있게 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좀 경험 삼아 해보고 싶다면은 자산 범위가 좀 넉넉하다는 가정하에서, 그건 저는 뭐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 건물 투자의 장점, 상장 폐지를 안 당한다. 주식은 개별 종목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 그리고 뭐 갑자기 이 리츠나 이 기업은 괜찮은데 갑자기 어떤 외생 변수에 의해서 자금이 막 경색되고 갑자기 막 망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건물은 그런 경우가 없다. 건물은 최소한 땅이랑 건물은 남는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건물주는 다 안 망하냐 하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망한 건물주 얘기를 막 이렇게 들어본 건 아닌데, 항상 그 네이버 경매에 들어가 보세요. 항상 건물들은 경매에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뭔가 자금 흐름이 막힌 거죠. 자, 금리 인상기에는 건물은 좀 쥐약이에요, 진짜. 예, 임대 수익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다른 뭐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수익률이 높은데, 항상 이 상업용 부동산은 그런 경쟁 상품에 비교가 되잖아요. 금리가 막 예금 특판 이런 거 막 4% 이렇게 주는데 2%짜리 강남 부동산, 글쎄요. 강남이면 그나마 낫고, 어디 뭐 이제 용산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그 강남보다는 한 급지 떨어지는 데가 이제 2%를 준다. 옛날 같으면은 2% 수익률을 감수를 했어요. 옛날에도 이게 뭐 맥콜인프라 뭐 이런 거 5%씩 배당 준다 하더라도, 강남 건물이니까 뭐 1%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가격이 오르니까 낮은 임대 수익률을 감수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뭐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 한 1, 2년 요 사이 범위 내에서는 가격 상승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리츠의 장점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뭐 리츠 내가 부동산 간접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유명한 오피스를 담고 있는 리츠가 있으면은 내가 그거에 지분을 좀 갖고 싶다 하면 그 리츠를 사면 되죠. 그 리츠 사는 과정에 취득세도 없고 중개수수료도 없고 뭐 관리하는 수고도 없고 양도세 걱정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금 유동화 측면에서는 자유롭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물 대비해 가지고 갖는 리츠의 장점이다. 그래서 이제 표로 좀 정리해 봤는데, 음, 요 유동성까지 해가지고는 요 윗부분은 다 리츠가 갖는 장점들이에요. 취득세 없고, 보유세 없고, 중개수수료 없고, 양도세 없고, 임대료 인상하는 거는 AMC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그리고 이미 이제 물가 상승률 대비 몇 프로 인상하겠다는 계약 자체를 이미 처음부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쉬워. 관리의 번거로움도 없고, 임차 맞추는 노력도 안 해도 되고, 어, 아니, 왜 바꿔 써놨네? 임대 수익률은 이제 리츠가 한 요새 한 5에서 9% 되고, 건물이 한, 아주 강남 핵심지는 한 1%대, 그리고 좀 저쪽 그 강북이라든지 저쪽 좀 이렇게 북쪽으로 갈수록 5%에 가까워지는데, 바뀌었죠? 건물이 1에서 5%, 리츠가 5에서 9%.
임대 수익률도 리츠가 더 높다. 리츠는 임대 수익률은 아니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보유 기간은 리츠는 뭐 얼마까지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죠? 내일 당장 매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다 받으려면 15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결국에는 이게 리츠의 아주 높은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건물은 유동성이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양날의 칼이 되는 거죠.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는 리츠는 좀 가격 안정성이 낮다. 예를 들면 어제 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그러면 리츠랑 별 관련 없는데 리츠도 떨어져요. 왜냐면 리츠를 팔아가지고 다른 거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 건물은 건물의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사실 몰라요. 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딱 팔리기 전까지는 내 가격이 얼만큼 빠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제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성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이제 건물의 장점이고, 자산 가치를 빌드업하는 거. 이거 뭐 건물을 사가지고 이거 좀 임차 맞추고 좋은 건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이런 행위는, 이건 다 자산운용사에서 하죠.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근데 건물은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건물 입장에서는 이걸 정말 잘하면은 건물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이제 건물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음. 건물주 칭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리츠는 건물주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리츠 투자하면은 간접적으로 건물주 되는 거예요. JR 글로벌 리츠 사면은 거기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 타워 창문 하나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그건 이제 셀프 그런 거고, 실제로 건물을 사면은 이제 건물주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자존감이 조금 올라갑니다.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 리츠는 사실 개별 주식에 비해서 이렇게 휴지 조각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있긴 있죠. 보면은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일부 미국의 리테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좀 청산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반 개별 주식들처럼 막 완전 거의 뭐 10원에 거래되고 막 상장 폐지되면서 적리매매하고 음? 감자탕 먹고 이런 건 아니고, 자산이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리츠의 인수가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리츠는 휴지 조각될 가능성이 적다. 근데 건물은 더 적다. 어, 그렇죠? 거기 건물 다 실물 부동산 있는데 그게 어떻게 휴지 조각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동산 경험치가 많이 오른다. 이것저것 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험치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실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책으로만 볼 때는 감이 잘 안 오던 부분들이 당장 나한테 문제가 딱 닥쳐가지고 내가 이제 발로 뛰어다니게 되다 보면은 경험치가 많이 늡니다. 그리고 뿌듯함. 건물을 사면 굉장히 좀 뿌듯해져요. 그리고 이제 내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을수록 30대일수록 주변에 건물주가 없으니까는 건물 샀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은 쟤 건물 있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소문이 좀 이렇게 좀 돌다 보면은 굉장히 내가 좀 부자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츠는 그런 거 절대 없죠. 리츠 투자한대 이러면은 뭐 좀 투자를 잘 몰라서 리츠에 투자하나 보다 이런 얘기도 좀 들을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리츠는 뭐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은 별로 없어요. 사실 내일 당장 팔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뭐 장기 투자에 꼭 해야 하는 그런 의무는 없죠.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 투자에서 어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의 경우에 투자 수익률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 장기 투자잖아요. 자꾸 막 샀다 팔았다 하면은 중간에 뭔가 뜯기기만 많이 뜯기고 로스 되는 게 많은데, 건물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올라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 결국에는 저는 이제 요 장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좀 매력을 많이 느껴서 건물 해보니까 이 보유세 내고 막 중개 수수료 내고 일단 여기서부터 한 5%막 뜯겼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리츠나 맥쿼리 인프라 이런 거 봤을 때
제일 좀 마이너스 많이 난 게 JR 글로벌 리츠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한 8% 정도 돼요. 근데 건물은 사자마자 한 마이너스 6% 된다니까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 5.6% 정도. 심지어 배당도 응? JR 글로벌 리츠는 이미 배당금으로 마이너스 난 거 다 회복했는데 건물은 그렇게 하려면은 서울 시내 건물 임대료 한 2%밖에 안 주는데 언제 2% 받아가지고 이거 언제 복구합니까? 언제 취득세 메꾸고 언제 중개수수료 메꿉니까? 예. 그리고 또 양도세, 이거 양도세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 3개짜리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주말에 이제 와이프랑 어디 바닷가 이렇게 하면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건물 이제 우리가 사가지고 이렇게 몇 억 남겼잖아. 근데 이거 또 이제 지금 시점에 다시 그 정도 사이즈 건물 사라고 하면 살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안 산다고 단호하게. 왜? 그랬더니 너무 거기에 묶이는 돈이 많더라. 거기 돈이 너무 많이 묶여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 제 생각이랑 뭐 똑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특정 종목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인생에서 몇 번 많이 흔히 일어나는 이벤트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20대 중반부터 돈을 예를 들면 뭐 20대 중반부터 벌기 시작했는데 한 50대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벌고 그 뒤로 벌어놓은 그 돈을 이렇게 관리 운영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텐데 거기서 결국에는 내 자산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는 특정 종목을 셀렉션을 잘해서가 아니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잘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결국에 뭐 종목이든 어떤 아파트든 간에 그걸 보는 눈 자체는 하다 보면은 계속 좀 늘게 돼 있고 어쩔 때는 주식이 많이 오르고 어쩔 때는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자산 배분의 일환이고 그런 걸 잘해야지 장기 우상향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다고 뭐 이게 매크로를 잘 읽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적절하게 잘 분산되어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기가 와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좀 무너졌을 때 다른 쪽에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자산들이 버텨준다면은 이쪽 캐시플로우로 그 자산을 좀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을 벌 수가 있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요. 이 자산 시장에서는 살아남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그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자산의 총액이 점점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상 3개짜리 건물주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됐고요. 뭐 저도 한번 그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좀 복귀하면서 예전에 그 계약서도 좀 뒤져보고 좀 와이프랑 다시 그런 얘기 꺼내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얘기를 좀 주고받고 하면서 좀 재미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 리츠 투자하면서 건물 고려하는 분들 리츠 투자하면서 뭐 다른 부동산 투자 고려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